이건 역시 동작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동작진은 한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겸재가 한강을 그리면서 배 모양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돛이 하나 달린 배와 두 개 달린 배. 이 배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통 한선 전문가를 찾았다. 돛이 하나인 배는 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배. 그리고 돛이 두 개 달린 쌍돛배는 주로 강과 바다를 오가기 때문에 바닷배라 불리기도 한다. 바람을 좀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돛을 늘린 경우다. 강선인 경우는 하행할 때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상행할 때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 올라가니까 풍력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풍력 받으면 그것은 일방향입니다. 강줄을 이렇게 타고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서 분 순풍만 받아가지고 갈 적에는 한 방향으로 가니까 돛이 하나만 있어도 되고, 바닷배의 경우에 돛이 둘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물론 뒤에서 부는 바람일 때는 유리하지만은 옆에서 오는 측풍이라든가 앞에서 오는 역풍인 경우에도 배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돛 두 개를 가지고서 운행을 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점이 있어서 대개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 개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강 상류 지역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강배들은 대체로 돛이 하나 달린 화물선들이다. 이 배들이 하나의 돛으로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것은 강은 바다와 달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겸재는 한강 상류 풍광을 그리면서 이런 배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놓았다. 그런데 이 강배의 모습이 동작진에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 한강의 배는 대부분 각 지방에서 쌀과 면포를 싣고 올라오는 세곡선이다. 이 중 한강 상류에서 내려와 광진을 통해 진입하는 배들은 강원도와 충청 지방의 세곡선. 그렇다면 당시 세곡선의 최종 기착지가 동작진이었다는 뜻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남한강, 북한강에서 세곡을 싣거나 제목을 싣고 온 배들은 대부분 이 마포나 서강에 부려졌기 때문에 거기 또 경창이라고는 광창 이런 세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기착을 했고. 조선 후기 세곡선의 최종 기착지인 경창은 서강 지역에 마련돼 있었다. 매년 4, 5월이 되면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배들로 이 일대는 크게 붐볐다고 한다. 서해 바다를 통해 올라와 김포 쪽에서 한양으로 진입하는 세곡선의 경우도 목적지는 서강 지역의 경창이었다. 한강 하류 난지도 앞 전경을 그린 금성평사 속의 배들이 쌍돛배인 것은 이 배들이 바닷길을 통해 한양에 진입하고 있음을 일러준다. 강화 앞바다의 밀물대를 만나면 바닷배들은 난지도 앞을 지나 서강 지역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 나루터 상황과 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겸재가 경창이 서강 지역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서강을 지나 동작진까지 쌍돛배를 그려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선 그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돛대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돛대 하나 있는 것도 갖다 빼일 경우도 있고 강선의 경우도 있고 두 대인 경우는 이제 해선의 경우입니다. 근데 노량진까지 조수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대개 동작진 쪽으로 동작동 그쪽으로는 수심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배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대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강 상류의 강배는 물론 수심이 깊어 물때만 잘 맞추면 한강 하류의 바닷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당시 동작진이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려진 듯한 몇 척의 배 속에서도 겸재는 많은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만을 담은 줄 알았는데 이 겸재의 그림 속엔 이 강 나루터를 이용하는 이 돛단배들의 상황까지 아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의 배들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고기잡이 배들이 그것입니다. 행호관어. 행호라면은 지금의 행주산성 앞에 한강을 가리키는 말인데 행호에서 고기를 보다. 이런 제목이 붙여진 그림입니다. 이 겸재 한강 그림 중에서 이 고기잡이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일대에 고기잡이가 꽤나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기를 잡길래 이렇게 많은 고깃배들이 모여든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경교 명승첩을 들여다보다가 밝혀진 또 한 장의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선비의 집에 생선꾸러미 하나가 배달되어 온 모양입니다. 잎이 넓은 화렵수나 이 침엽수가 마당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으로 봐서 때는 초여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선비의 집에 배달되어 온 이 생선꾸러미와 행호에서 고기잡이하는 배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생선은 무엇인지, 또 행호의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을 불러들인 그 고기는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년 전 한강에서 서식하던 물고기를 알아보기 위해 민물고기 전문가를 찾았다. 당시 한강에 서식하던 물고기는 대략 80여 종. 그중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많이 잡히는 것은 뱅어, 살치, 황복, 웅어, 싱어, 모래무지. 이 중에서 겸재 그림 속에 등장하는 물고기와 가장 형태가 비슷한 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어부들이 흔히 갈대고기, 위어로 부르던 웅어였다. 350년 전 기록에 의하면 이 웅어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행주산성 부근에서 주로 잡히는 고기다. 왕이 사는 도읍지는 꼭 따라다닌다는 전설을 가진 한강의 명물이었다. 웅어는 보통 때는 바닷물하고 민물이 섞이는 곳, 그런 데서 살다가 봄이 되면은 민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이유는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어디다 산란을 하느냐면은 갈대밭에 산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주산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일대가 아주 갈대가 무성해요. 그래서 거기에